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미래 부투미 진행의 정민입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의 상승세가 마용성 등 강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4주 만에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고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로 5분의 1로 줄었던 주택 매매 거래량이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뚜렷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게 발빠른 정보겠죠. 저희 부투미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되실 걸 확신합니다. 네, 우리 몸에 이상이 있다면 정밀 진단을 통한 원인 분석이 가장 중요하겠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시장을 꼼꼼하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MRI 시간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해 주실 주치의 선생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미부동산연구소의 김재경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각종 부동산 이슈들 중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그런 이슈들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MRI 시간 MRI처럼 아주 꼼꼼한 진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응급 환자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바로 노후주택의 증가입니다. 노후주택이 정말 많이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언론에서 들었고요. 실제로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좀 문제를 야기시키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노후주택이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양질의 주거들이 줄어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거에 대한 이슈는 공급에 대한 부분도 같이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다음 통계 자료 보도록 할게요. 네. 공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게 이렇게 공급에 대한 지역별 자료들 정리해 보았는데요. 보시게 됐을 때 2017년도 38만 가구, 2018년도 49만 가구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많았어요. 2018년도에 공급 과잉이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뤘던 얘기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많이들 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2018년도 이미 다 지났잖아요. 가격 떨어졌나요? 떨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지역별로 상승한 곳도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사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방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통계를 보면 공급량이 많은 건 사실인데 왜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가? 그것도 사실 지역적으로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는 점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통계를 보시게 되면 전국적으로는 공급량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전체적으로 좀 적습니다.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는 4만 3천 가구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오히려 공급량이 가장 많았었던 거는 경기도였고요. 하지만 경기도도 우리가 공급을 생각하면 수요도 생각해야 되겠죠. 네. 인구가 즉 수요라고 할 수 있는데 인구 대비해서 봤을 때는 경기도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공급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 대비해서 정말 공급량이 많았었던 데들이 정말 많았고요. 이러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방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 가격이 떨어지는 데들도 나오고 있다는 것들 알 수 있습니다. 그 지방 같은 경우는 요즘 가격대가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부산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하지만 지방이 다 떨어지냐 하면 올라가는 지역도 있다는 사실. 일명 대대광이라고 하는데 혹시 대대광 어딘지 아시겠나요? 네, 대전, 대구, 광주 아닌가요? 오, 정확합니다. 요즘 저도 이 용어를 보고서 대대광 도대체 뭐지 했더니 대전, 대구, 광주를 일컬어서 대대광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지방 다른 지역들은 다들 떨어지고 있는데 대전, 대구, 광주는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이 표에 답이 있다는 것이죠. 대전, 대구, 광주를 한번 보시게 되면 다른 지역과 대비했을 때 신축 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공급량들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통계 자료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공급은 지역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또 이 공급량이 2018년도를 정점을 찍고서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좀 더 자극적인 기사들을 쓰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2018년도에 정점을 찍었는데도 부동산 가격 하락이 안 나타났는데 지금 19년도 들어온 시점에서 공급 과잉 때문에 떨어진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아무래도 논리가 많이 약해져서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지역별로 공급
량을 잘 좀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또 지역별로 달랐고요. 언론에서 다룬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일이 일비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간혹 부동산 공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공급은 굉장히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뭐 현재 정부도 초반에 얘기할 때 수요 억제 정책으로만 하면서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주택 보급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표를 보실까요? 보시게 되면 주택 보급률입니다.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이고요. 2008년도에 전체 주택 보급률의 숫자가 100을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마지막 통계가 2017년도에 나온 103%인데요.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공급은 충분하다. 지금 투자 수요 때문에 이게 오히려 집이 부족한 거지 집을 더 많이 짓는 거는 유의미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두 가지의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먼저 봤을 때 이건 전국적인 공급량이에요. 농촌에 집이 얼마나 있는지 뭐 사실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빈집들 되게 많거든요. 빈집 통계들도 나 보게 되면 생각보다 빈집들 농촌이라든지 거주 가치가 없는 데들의 빈집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2017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택 보급률이 96%라는 거. 그렇다면 지역별 차등을 둬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주택의 양질의 주택인지 아닌지도 다 거림없이 전체 주택들 다 포함한 수치라는 것입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 보급률이 96%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빌라 지역이라든지 뭐 산동네라든지 달동네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한 숫자라는 것이죠. 영화 보다 보면 정말 거주하기 어려운 막 반지 하방 이런 데들도 다 주택 한 채로 들어가서 나온 통계다 보니까 이런 것들 진짜 우리가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들이 얼마나 있는지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역시나 통계 자료를 좀 살펴볼 때는 여러 가지로 꼼꼼한 분석이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 주택 보급률을 이야기할 때 뭐 지역별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역시나 빈집이나 노후주택을 포함해서 나온 비율과 수치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노후주택,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한 지역이 계속 늘어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노후주택들이 늘어난다는 것, 양질의 주거 환경들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도 노후주택들이 정말 많은데 향후 10년 뒤, 20년 뒤가 되면 정말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집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한번 통계 자료 보도록 할까요? 보시게 되면 30년 이상이 되는 노후 아파트의 누적 추이에 대한 통계입니다. 이미 구도심이었던 서울 같은 경우는 노후주택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제 순차적으로 노후주택들이 이제 30년 차가 넘어가는 주택들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게 되는데 거주 환경이 열악한 집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즉 주택 공급이 사람들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 맹점이 사실 낡아가는 좀 거주 환경에서 경쟁에서 탈락하는 주택들이 늘어난다는 점, 이 부분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면 바로 연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가 연차가 이제 다가온다는 점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연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 때 500만 호 건설 공약에 따라서 지어졌었던 목동과 상계동을 얘기합니다. 사실 정식적으로는 연기 신도시라는 명칭은 아니었지만 그 이후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이렇게 명칭이 지어지다 보니까 뭐 연기 신도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얘네들이 지어진 게 벌써 보시게 되면 85년도에 입주하기 시작했어요. 30년, 40년 금방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진짜 입주하기 시작한 데들 일산이니 중동이니 목동, 삼본, 분당 이렇게 있는데 91년도에서 92년도에 순차적으로 이제 입주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얘네도 금방 30년 차가 돼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지어졌었던 다른 수많은 주택들이 노후 주택들이 점점 몰려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낡고 이제 오래된 주택들이 주거로서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주의 깊게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연기 신도시나 일기 신도시의 경우는 입주한 이후로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점점 노후화된다라는 설명 주셨고요. 자, 저희 같은 비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노후화된 지역들이 좀 다소 낡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뭐 어느 정도 노후가 됐는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자, 이런 경우 아파트의 노후도
노후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노후도가 많이 진행돼 있어요. 한번 통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서울시 아파트 노후도 비율이에요. 보시게 되면 앞서 얘기했었던 영기 신도시, 대표적으로 목동에 있는 양천구, 그리고 뭐 이제 노원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노후주택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상계동에 있는 노원구 같은 경우는 노후주택 비율이 70%가 넘어가게 돼요. 그렇게 전체적인 노후도가 높게 되고 지금 아파트가 많이 있었던 강남이라든지 강서구 등 지금 노후도 비율들 보다 보면 아,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노후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아파트의 노후도 비율을 좀 지대로 살펴보니까 정말 서울시가 좀 구도심이긴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아파트 연차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지 몰랐는데 뭐 영기 신도시가 있던 목동에 있는 양천구, 뭐 노원구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대문구나 은평구는 노후도 비율이 좀 낮은 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낡고 좀 허름한 주택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게 사실 이 통계의 맹점 중 하나가 아파트 노후도 비율이에요. 일반적인 주택, 뭐 다가구 다세대 이런 데는 빠져 있다는 건데요. 당장 동대문구를 보시게 되면 노후도 비율이 가장 낮은 곳 중 하나예요. 근데 여기 직접 가보시면 낡고 허름한 집들 정말 많거든요. 아파트들이 깨끗해요. 아파트들이 입주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건데 현재 한참 막 재개발 진행되게 될 만한 그런 재개발 지역들이 정말 많고 노후된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사실 실질적으로 서울 시내에 노후된 주택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노후 주택들 보게 되면 뭐가 문제냐라는 거는 단순히 깨끗한 신축 아파트가 좋다가 아니에요. 거주 가치로서 이제 많이 상실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뭐 한 30년 전에 지었던 아파트들 보게 되면 목동 같은 경우 보면 주거 환경 좋나요? 안 좋나요? 제가 알기로는 주차 대란이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뭐 일몰만 되면 어디다 주차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방금 전에 주차 대란 얘기하신 것처럼 목동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 지역 중 하나입니다. 워낙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주거 환경, 거주 환경도 뿐만 아니라 학군, 대표적으로 학군 좋은 곳 중 하나가 목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좋은데 아파트도 사실 좀 아직 괜찮아요. 튼튼하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문제점 중 하나가 주차 대란. 요즘 차를 뭐 한두 대씩 다들 가정마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를 할 때쯤만 되면 진짜 2중, 3중 주차 이렇게 하면서 주차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 지하 주차장이 있고 없고에 따른 것도 정말 크고요. 그리고 예전에 지어진 주차장들 같은 경우 보면 지하 주차장이 있어도 주차 대수가 적은 데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아파트만 하더라도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서 더 오래됐다고 칠게요. 한 40년 넘어가게 되면 녹물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수질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를 얘기를 들어보면 매매 가격은 정말 비싸요. 뭐 30평형대 거의 30억에 육박하는데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한 6, 7억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사실 입지가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 주고서 그렇게 오래된 주택에 안 들어가겠다라는 게 전세 세입자들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강북의 신축 아파트 전세 가격들이 더 비쌉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노후도가 가지고 있는 주거 환경의 열악함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고 이거는 아파트만 해도 그런데 뭐 단독이라든지 빌라 이런 데들은 주차 말도 못해요. 가는 것부터가 일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서울시에 이렇게 오래된 주거 환경들이 늘어난다는 점 이것 때문에도 신축 아파트들의 희소성이 늘어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응급환자는 노후주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 노후주택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공급량 많다, 뭐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많이 짓는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진짜 순수한 공급량들이 계속 쌓이냐라고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시장에서 투자 가치가 있는 상품들 중에서도 노후도가 30년, 40년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서 이탈하는 수요들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향후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 신축 아파트가 더더욱 각광을 받는 이유들 알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공급이 많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 상품성이 떨어지는 주택들은 과연 얼마나 되느냐 노후도도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노후 주택에 또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까지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